누군가 나를 만만하게 보기로 마음먹는 데에는 단 5초면 충분하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남들과 둥글둥글하게 잘 지내고 내가 조금 더 양보하며 살라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무리한 부탁을 해와도 모진 소리로 거절하지 못하고 속으로는 끙끙 앓으면서도 겉으로는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내 것을 기꺼이 내어주며 살았습니다. 오랜 세월 알고 지낸 동창이나 동네 지인들과의 관계를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째째하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혹은 좋은 분위기를 깨기 싫어서 항상 내가 먼저 나서서 밥값을 계산하거나 약속을 주도하진 않으셨나요? 남들이 꺼리는 굳은 일이 생기면 두 팔을 걷어붙이고 가장 먼저 달려갔고 속상한 일이 있다는 친구의 푸념을 밤늦게까지 묵묵히 다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진심을 다해 잘해주고 배려해주면 언젠가는 저 사람들도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존중해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눈물겨운 배려의 결과는 과연 어땠나요? 내가 조건 없이 베푼 그 호의와 친절은 어느 순간부터 그들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매번 밥값을 먼저 내주던 모임에서 어쩌다 한번 지갑을 늦게 꺼내기라도 하면 대놓고 눈치를 주며 나를 인색한 사람 취급을 합니다. 늘 웃으며 양보하던 내가 참다 도저히 견딜 수 없어 한번 서운한 티를 내면 돌아오는 대답은 더 기가 막힙니다. 너 원래 안 그러더니 요새 왜 그래? 나이 먹더니 예민해졌네.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유별나고 속 좁은 사람으로 몰아세우며 손가락질을 하죠. 그럴 때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 살았나? 내 성격이 원래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내가 바보같이 다 퍼주기만 하는 호구였나 하는 후회와 자책감이 밀려옵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그들의 눈빛과 말투가 떠올라 홀로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적이 아마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로 그 자책은 조용히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남들보다 못나고 만만해서 무시당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시당했던 진짜 이유는 그저 한없이 베푸는 친절을 보면 그것을 고마워하기보다 당연하게 이용하려 드는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을 누구보다 깊이 들여다보았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고 친절하게 대하면 그들은 이내 오만해진다. 그는 인간관계에서 무조건적인 친절과 희생은 결코 미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들려면 무작정 잘해주는 것을 멈추고 내 태도를 아주 단호하게 바꾸어야만 한다고 강조하죠.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과 핏대 세우며 얼굴 붉히고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내 성격을 하루아침에 억지로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내가 무심코 해왔던 이 행동 하나만 딱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나를 만만하게 보고 선을 넘어오던 사람들의 눈빛이 흔들리고 순식간에 나를 깍듯하게 대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평생을 착하게만 살다 상처받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독여줄 따뜻한 처방전을 준비했습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쇼펜하우어의 7가지 행동 지침을 하나씩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자, 당장 오늘부터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한 어른으로 존중받기 위한 그 첫 번째 비밀. 도대체 우리는 어떤 행동을 멈추고 거리를 두어야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내 자존감을 든든하게 지켜줄 1장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1장, 다 내어주지 마라. 적당한 거리가 나를 지켜준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착각 중 하나는 바로 내가 상대방에게 정성을 쏟아부을수록 우리 사이가 더욱 각별해지고 돈독해질 것이라는 순진한 믿음입니다. 부르면 언제든 달려가고 해달라는 것을 다 해주는 사람. 실은 내색 한 번 없이 꾸준히를 도맡아 하는 사람. 우리는 평생 그런 사람을 흔히 진국인 친구, 법 없이도 살 참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부르며 칭찬해 왔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현실의 인간관계는 아름답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내가 내 모든 것을 내어주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젖힐수록 세상 사람들은 그 문턱을 아주 가볍게 넘어와 내 안방까지 떡하니 차지하고 나를 함부로 휘두르려 듭니다. 언제든 빼먹을 수 있는 아주 만만한 곳간, 혹은 자기 기분 내킬 때만 찾는 편리한 감정의 노동자 취급을 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65살 오 여사님의 사연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오 여사님은 동네 모임과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늘 천사로 통했습니다. 거절을 도통할 줄 모르는 유순한 성격 탓에 친구들이 갑자기 커피 한잔 하자고 불러내면 하던 집안일을 팽개치고서라도 불이 나게 나갔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며느리 흉을 보며 한탄하는 친구의 전화를 받으면 본인은 피곤해서 눈이 감기는데도 무려 2시간 동안 맞장구를 쳐주며 그 무거운 속상함을 다 받아주었죠. 게다가 마음이 워낙 약하고 남 챙기는 것을 좋아해서 친구들과 모임할 때면 언제나 먼저 식당을 예약하고 장소를 알아보는 것은 오 여사님의 몫이었습니다. 가을이면 고추장을 담가 친구들 집에 한 통씩 돌렸고, 누가 철 따라 아프기라도 하면 정성껏 끓인 호박죽을 싸들고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오 여사님은 자신이 이렇게 늘 헌신하고 다정하게 곁을 내어주었으니 친구들도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벗으로 여기고 있을 거라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내가 진심을 다하면 사람들도 진심으로 보답할 것이라는 그 아름다운 동화 같은 믿음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몹시 추운 겨울날, 오 여사님은 지독한 독감에 걸려 며칠 동안 꼼짝없이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쑤시고 열이 펄펄 끓어 혼자서 물 한 모금 챙겨 먹기도 힘든 상황이었죠. 문득 서러워진 오 여사님은 평소 자신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챙겼던 동창 친구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휴대폰을 들어 친구들 단톡방에 나 지금 너무 아파서 며칠째 알아누워 있다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속으로는 친구들이 깜짝 놀라며 당장 죽이라도 사들고 병문안을 오거나 최소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안부 전화라도 줄줄이 걸어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오 여사님의 가슴을 쿵 하고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친구들의 반응은 참으로 냉랭하고 가벼웠습니다. 단톡방에는 그저 어머나 많이 아파서 어떻게 약 잘 챙겨 먹고 푹 쉬어라는 짧고 영혼 없는 이모티콘과 문자 몇 개가 띠링띠링 울리고는 금세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구 하나 선뜻 찾아와서 곁을 지켜주겠다는 사람도 없었고, 평소 오 여사님에게 가장 많이 기대고 하소연하던 한 친구는 나 오늘 손주 봐주기로 해서 너무 바쁘다 하며 은근슬쩍 대화방을 빠져나가기까지 했습니다. 그 텅 빈 방 안에서 홀로 식은땀을 흘리며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있던 오 여사님은 그동안 자신이 친구들에게 도대체 어떤 존재였는지를 아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저 심심할 때 불러내면 언제든 튀어나와 밥값을 계산해주는 만만한 물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내 청춘과 마음을 다 바쳐 쌓아 올렸다고 생각했던 우정이라는 것이 사실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고 얄팍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아프게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왜 이런 억울하고 기막힌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 여사님이 친구들에게 베푼 정성과 사랑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정성을 너무 과하게, 그리고 너무 가깝고 흔하게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씁쓸한 본질과 적당한 거리에 대해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추운 겨울날의 고슴도치와 같아서 서로의 온기를 원해 가까이 다가가지만 너무 밀착하면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리게 된다. 사람들은 서로 외롭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모여들지만 각자의 이기심과 뾰족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처받지 않으려면 온기를 느낄 수 있으면서도 가시에 찔리지 않는 아주 적당하고 안전한 심리적 거리를 반드시 유지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예스라고 대답하며 상대방의 모든 부탁과 요구를 다 받아주는 순간 나를 보호하고 있던 그 적당한 거리의 가시와 울타리는 속절없이 모두 뽑혀나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 언제 불러도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의 시간과 노력을 아주 값싸고 흔한 것으로 취급해버립니다.
나를 만만하게 보던 사람들의 태도를 단숨에 바꾸고 진정한 존중을 얻어내고 싶으시다면 오늘부터 당장 내가 먼저 한없이 내어주었던 그 친절의 거리를 조금씩 벌려두셔야 합니다. 나를 부르면 언제든 나가는 5분 대기조 역할을 이제는 미련 없이 끝내십시오. 가끔은 오늘은 피곤해서 집에서 쉬고 싶다며 담담하게 거절해 보십시오. 밤늦게 걸려온 영양가 없는 푸념 전화는 아예 받지 않거나 딱 10분만 통화하고 내일 아침 일찍 일정이 있어서 자야겠다며 단호하게 전화를 끊어버리십시오. 매번 먼저 나서서 열던 지갑도 이제는 가만히 닫아두고 남들이 먼저 계산할 때까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지켜보십시오. 처음에는 사람들이 서운해하고 섭섭하다며 뒤에서 수군거릴지도 모릅니다. 제 요새 좀 이상해졌다는 둥, 나이 먹더니 깐깐해졌다는 둥 당신의 귀를 거슬리게 하는 말들이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원망과 흔들림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은 당신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언제든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쉬운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소중한 일상과 넘어서는 안 될 선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어려운 사람으로 당신을 다시 우러러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이 함부로 뺏을 수 없는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상대방이 뼈저리게 깨닫는 그 순간 비로소 당신을 향한 진짜 존중과 예의가 시작됩니다. 내 지갑을 열고 내 피 같은 에너지를 깎아먹으면서까지 억지로 굽실거리며 지켜내야 할 인연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타인의 비위를 맞추느라 쏟아붓던 그 아까운 정성을 거두어 온전히 나 자신을 돌보는 데 사용하고 사람들과의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적당한 벽을 세워두는 것. 이것이 험하고 이기적인 세상에서 내 맑은 자존감을 단단하게 지켜내는 가장 첫 번째 행동 지침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과 섣불리 가까워지지 않고 안전한 거리를 두는 법을 훌륭하게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 인간관계는 완벽하게 상처받지 않는 평화로운 상태가 되었을까요? 참으로 얄궂게도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야지 수백 번 다짐하다가도 우리는 누군가 조금만 딱한 사정을 이야기하거나 힘들어하는 낌새를 보이면 그놈의 오지랖을 참지 못하고 또다시 내가 먼저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나의 지나친 친절이 어떻게 내 발등을 찍는 날카로운 도끼로 변하는지 그 진짜 이유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제2장 지나친 친절을 베풀지 마라. 앞선 1장을 통해 우리는 내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이 결코 좋은 관계를 보장하지 않으며 오히려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진짜 존중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부름에 쉽게 응하지 않고 내 몫의 거리를 지켜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죠.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지 수백 번 다짐하고도 막상 내 주변 사람들이 딱한 소리를 하면 우리는 그놈의 약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또다시 먼저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섭니다. 상대방이 도와달라고 명확하게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혼자 앞서가서 반찬을 해다 바치고 돈을 쥐어주고 집안일을 거들어줍니다. 70살 정 여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 여사님은 일주일에 3번씩 꼬박꼬박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맞벌이하는 딸네 집으로 향합니다. 딸 부부가 갓 태어난 손주를 키우느라 밥 한 끼 제대로 못 챙겨 먹는 게 늘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내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뻐근한데도 장을 바리바리 봐서 양손 무겁게 들고 가 밑반찬을 넉넉히 만들어 냉장고를 꽉 채워둡니다. 행여나 피곤한 딸이 치울까봐 산더미 같은 빨래도 다 개켜놓고 젖병까지 싹 소독해놓고 나옵니다. 정 여사님은 이렇게 내가 희생하고 도와주면 딸 부부가 부모의 고마움을 깊이 느끼고 더 살갑게 대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묘하게 돌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엄마 힘들게 뭐하러 이렇게 많이 했어. 진짜 고마워. 하던 딸의 인사가 점점 짧아지더니 어느 날부터는 반찬통 뚜껑을 열어보며 툭 내뱉습니다. 엄마, 저번 멸치볶음은 너무 달아서 오빠가 안 먹더라. 심지어 사위는 장모님이 오시는 날이면 당연하다는 듯 본인의 구겨진 와이셔츠를
소파에 슬쩍 걸쳐놓고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싱크대 앞에서 팔을 다듬고 있던 정 여사님에게 퇴근하고 돌아온 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엄마, 내가 애 낮잠 잘 때 청소기 돌리지 말라고 했잖아. 애가 깨서 칭얼거리잖아. 엄마는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어? 그 순간 정 여사님은 들고 있던 칼을 툭 내려놓고 멍하니 싱크대만 바라보았습니다. 내 노후의 여유도 포기하고 파출부 노릇을 자처했는데 고마워하기는커녕 내 방식이 틀렸다며 구박하고 지시를 내리는 딸의 태도에 왈칵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늙어서 자식 눈치 보며 이 무슨 짓인가 싶은 허무함에 그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정 여사님은 남몰래 눈물을 훔쳐야 했습니다. 대체 정 여사님에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먼저 베푼 호의가 어느 순간 족쇄가 되어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한여나 머슴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가진 이런 이기적인 본성에 대해 아주 명쾌하게 설명했습니다. 타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고 친절하게 대하면 그들은 이내 오만해진다. 이 말은 사람이란 원래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땀 흘려 희생하고 무리해서 도와주더라도 그것이 2번, 3번 반복되면 사람들은 저 사람은 원래 저렇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머릿속에 공식을 세워버립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내 권리인 줄 착각하고 나중에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내 방식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늘어놓게 되는 것이죠. 나를 만만하게 보고 무시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단숨에 바꾸고 싶으시다면 오늘부터 내가 무심코 해왔던 이 행동을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바로 상대방이 명확하게 요구하지 않은 친절을 내가 먼저 베푸는 습관입니다. 딸이 먼저 엄마 이번 주말에 반찬 좀 해줄 수 있어? 라고 정중하게 부탁하기 전까지는 지레짐작으로 짠한 마음에 장을 봐서 찾아가는 행동을 멈추십시오. 친구가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입을 떼지도 않았는데 힘들어 보인다는 이유로 내 피 같은 적금을 깨서 먼저 쥐어주는 일도 절대 없어야 합니다. 상대가 인생의 고민을 털어놓으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내 지혜를 묻기 전에는 섣불리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내 말이 맞다며 길고 긴 훈수를 두는 오지랖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내가 베푸는 친절과 호의를 아주 비싸고 귀한 보석처럼 다루십시오. 남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내가 억지로 쥐어주는 선물은 상대방에게 그저 거추장스러운 짐짝일 뿐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정말로 아쉽고 절실할 때 내가 딱 한 번 손을 내밀어주면 그들은 평생 당신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러러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습관처럼 챙겨주던 것을 멈추는 게 어색하고 야박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는지, 지인이 서운해하지는 않을지 불안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그 불편한 감정을 꾹 참고 딱 1달만 내가 먼저 손 내미는 행동을 멈춰보십시오. 거짓말처럼 당신의 삶은 훨씬 여유로워지고 사람들은 내가 먼저 해주지 않아도 각자 자기 방식대로 훌륭하게 문제를 해결하며 잘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 도움을 당연하게 여겼던 그들이 오히려 예전처럼 내가 도와주지 않자 눈치를 살피며 나의 기분을 신경 쓰기 시작하는 놀라운 변화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흘린 땀방울과 정성이 값싼 노동으로 취급받지 않으려면 내 친절의 밸브를 아주 꽉 잠가두고 정말 필요할 때만 조금씩 열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나를 얕잡아 보는 사람들에게 내 자존감을 당당하게 세우는 2번째 비밀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쓸데없는 오지랖을 거두고 내 몫의 일에만 집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억지로 베풀지 않으니 몸도 편해지고 사람들의 무리한 요구도 확 줄어들었죠.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사람들과 차 한 잔 마시며 대화를 나누다 보면 또다시 알 수 없는 찝찝함과 후회가 밀려옵니다. 분명 분위기가 좋아서 내 속마음을 편안하게 털어놓았을 뿐인데 며칠 뒤 그 이야기가 내 등에 꽂히는 비수가 되어 돌아오는 경험.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마음을 열고 건넨 진솔한 이야기가 술안주거리가 되어 나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걸까요? 다음 장에서는
내 입술을 무겁게 닫아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3장. 때로는 침묵이 나를 지켜준다. 분명 분위기가 편안해서 내가 믿고 따르던 친구에게 내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을 뿐인데 며칠 뒤 그 이야기가 내 등에 꽂히는 화살이 되어 돌아오는 경험.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마음을 열고 건넨 진솔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의 안주거리가 되어 나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걸까요? 62살 박 여사님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박 여사님에게는 10년 넘게 동네에서 친자매처럼 지내온 절친한 이웃 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이 산책을 하고 집에 남는 반찬이 있으면 허물없이 그릇째 넘겨주며 속내를 다 나누는 사이라고 굳게 믿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박 여사님은 남모를 큰 근심거리가 생겼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큰아들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 큰 빚을 지게 되었고 결국 박 여사님이 평생 모아둔 노후 자금의 절반을 헐어서 급하게 막아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소가리를 하던 박 여사님은 결국 그 친한 이웃 동생을 만나 커피를 마시며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동네 사람들 알면 우리 아들 얼굴 못 들고 다녀. 내가 너니까 터놓고 말하는 거야. 이웃 동생은 박 여사님의 두 손을 꼭 부여잡고 같이 눈시울을 붉히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덜어낸 것 같아 박 여사님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채 한 달을 가지 못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다 같이 모인 티타임 자리였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웃고 떠드는 가운데 평소 박 여사님을 은근히 질투하던 다른 이웃 하나가 넌지시 말을 건넸습니다. 형님, 요새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 아들 사업 힘들어서 돈 다 대주셨다면서요? 노후 자금 없어서 이제 어떡해. 내가 다 걱정이네. 그 순간 박 여사님은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동정 섞인 눈빛 혹은 고소해하는 듯한 미묘한 표정들이 일제히 박 여사님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나와 같이 눈물을 흘려주었던 그 절친한 이웃 동생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아픔을 전달하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꾼 노릇을 했던 것입니다. 박 여사님은 벌거벗겨진 채로 사람들 한가운데 버려진 듯한 엄청난 수치심과 배신감에 그날 변명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도망치듯 자리를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사람을 너무 쉽게 믿은 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의 가장 약하고 아픈 곳을 보여주면 상대방이 나를 인간적으로 더 가깝게 느끼고 진심으로 위로해 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인간관계는 그렇게 다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눈물로 고백한 나의 치부와 약점은 상대방에게 내어주는 가장 날카로운 칼자루와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타인의 불행을 보며 나의 평범한 일상의 안도감을 느끼는 아주 얄팍하고 이기적인 본성이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안타깝다며 위로의 말을 건네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내 자식은 저렇게 속을 썩이지는 않으니 다행이다. 내 노후가 저 사람보다는 훨씬 낫네하며 묘한 우월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우월감을 확인하기 위해 내 비밀은 아주 빠르고 흥미로운 소문이 되어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됩니다. 인간의 이런 어두운 속성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꿰뚫어 보았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비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 아주 단호하고 명쾌한 조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가진 비밀은 적에게도 알리지 말고 특히 친구에게는 더더욱 알리지 마라. 참으로 가슴을 치는 명언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적이 없듯 영원히 내 비밀을 무덤까지 안고 가줄 완벽한 친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제의 절친한 친구가 내일의 껄끄러운 사이가 되는 것이 인생의 다반사입니다. 사이가 틀어졌을 때 내가 내 입으로 털어놓았던 그 비밀들은 언제든 나를 조롱하고 협박하는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되어 제 목을 겨누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고 진정한 존중을 얻어내고 싶으시다면 오늘부터 당장 사람들을 대할 때 이 행동 하나를 아주 철저하게 지켜내셔야 합니다. 바로 내 입술을 무겁게 닫고 나의 진짜 속마음과 가정사의 비밀을 절대 밖으로 발설하지 않는 단호한 입단속입니다.
모임에 나가서 남들이 자기 남편 흉을 보고 며느리 욕을 하며 열을 올릴 때 덩달아 분위기를 맞추겠다고 내 집안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꺼내놓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요새 주머니 사정이 어떠냐고, 자식들은 얼마씩 용돈을 주냐고 은근슬쩍 캐물을 때도 곧이곧대로 내 통장 잔고와 형편을 늘어놓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누군가 곤란한 질문을 던지면 그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사는 게 다 똑같지 뭐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어 하고 아주 부드럽지만 틈을 주지 않는 대답으로 가볍게 넘겨버리십시오. 속상한 일이 생겨서 가슴이 답답하고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어질 때도 충동적으로 전화기를 들지 마십시오. 차라리 혼자 조용한 방에 앉아 빈 노트에 내 억울한 감정을 소리 없이 적어 내려가거나 동네 공원을 한 바퀴 천천히 걸으며 바람에 그 마음을 날려보내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타인의 입을 통해 내 불행이 퍼져나가는 고통에 비하면 혼자 사귀는 외로움은 차라리 깃털처럼 가벼운 법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약간의 신비주의는 나를 지켜주는 아주 훌륭하고 튼튼한 갑옷이 됩니다. 사람들은 속을 다 알 수 없고 늘 차분한 침묵을 지키는 사람을 대할 때 함부로 농담을 던지거나 무시하지 못합니다.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큰 코 다칠 것 같은 묵직한 무게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 패를 다 보여주고 가벼운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보다 적당히 속을 알 수 없는 어려운 어른으로 남는 것이 험한 세상에서 내 자존감을 당당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내 약점을 스스로 드러내어 남들의 먹잇감이 되는 어리석은 행동을 오늘부로 영원히 멈추십시오. 굳게 닫힌 입술과 차분한 미소 뒤에 나의 진짜 마음을 안전하게 숨겨둘 때 사람들은 당신을 가벼운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러러보고 존중해야 할 품격 있는 어른으로 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고 나를 지키는 세 번째 행동 지침입니다. 자, 이렇게 입을 무겁게 닫고 나의 약점을 안전하게 숨기니 이제 사람들은 나를 함부로 동정하거나 가볍게 무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만의 단단한 방패와 울타리가 마침내 생긴 것이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입을 닫고 선을 그어도 억지로 내 방패를 뚫고 들어오려는 뻔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꼭 한두 명씩 존재합니다. 내가 분명히 거리를 두었는데도 무리한 부탁을 당당하게 요구하거나 남들 다 있는 자리에서 내 자존심을 긁는 무례한 농담을 툭툭 던지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럴 때는 꾹 참고 미소만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도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같이 얼굴 붉히고 화내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의 길을 팍 꺾어놓고 다시는 선을 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제4장, 단 한마디면 기선이 제압된다. 앞선 3장에서 배웠듯이 적당히 거리를 두고 과도한 호의를 끊고 비밀마저 단단히 감추고 나니 이제 주변 사람들도 나를 제법 조심스럽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내 이야기가 남들의 얄팍한 안주거리가 되는 일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골치 아픈 현실입니다. 내가 이렇게 철벽을 치고 우아하게 선을 지키려 노력해도 꼭 그 선을 함부로 훌쩍 넘어와 내 평온한 마음을 헤집어 놓는 무례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은근슬쩍 내 자존심을 긁는 뼈 있는 농담을 던지거나 남들 다 있는 자리에서 나를 깎아내리며 자기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뻔뻔한 사람들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두 가지 반응 중 하나를 보입니다. 분위기를 망치기 싫어서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속은 부글부글 끓으면서도 겉으로는 하하, 그래, 내 말이 맞다 하고 억지로 웃어넘기거나 아니면 참다 못해 그 자리에서 얼굴을 붉히며 아니, 지금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야? 하고 핏대를 세우며 같이 맞불을 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방식 모두 상대방이 나를 함부로 대하게 만드는 최악의 패착입니다. 억지로 웃어주면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함부로 막말을 해도 화를 못 내는 호구구나 하고 나를 더욱 동네북 취급을 합니다. 반대로 욱해서 같이 소리를 지르면 상대방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오히려 나를 나이 먹고 속 좁게 농담 하나 못 받아치는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가며 내 평판을 깎아내리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무례한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나를 지키고 단번에 상대방의 길을 꺾을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67살 정 선생님의 사연을 들어보십시오. 정 선생님은 며칠 전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 몇 명과 모여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나이가 드니 머리도 희끗희끗해지고 주름도 깊게 파였죠. 그중 유독 젊은 시절부터 자기 자랑이 심하고 남 깎아내리기를 좋아하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식사 내내 자기 자식이 이번에 차를 뽑아줬느니 손주가 영재 학원에 들어갔느니 떠들더니 불쑥 조용히 밥을 먹고 있던 정 선생님을 향해 아주 무례한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야, 정서방, 넌 요새 통 관리를 안 하나 봐? 머리도 다 빠지고 옷도 그게 뭐냐, 영락없는 촌티가 줄줄 나네. 식당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눈치만 살피며 조용해졌죠. 정 선생님은 젓가락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가슴 속에서 불덩이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인간이 미쳤나? 남들 다 있는 데서 사람을 우습게 하네. 정 선생님은 속으로 오만 가지 욕설을 퍼부었지만 평생 큰 소리 한 번 안 내고 점잖게 살아온 성격 탓에 꾹 참으며 어색하게 허허 웃고 말았습니다. 허허, 나이 먹으면 다 똑같이 늙어가는 거지 뭐, 밥이나 먹어라. 하지만 정 선생님의 그 사람 좋은 웃음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세등등해진 친구는 아예 작정하고 정 선생님을 향해 선을 훅훅 넘기 시작했죠. 아이고, 그래 넌 마음이라도 편해서 좋겠다. 나는 요새 골프 치러 다니느라 몸이 10개라도 모자라는데 넌 맨날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있을 거 아냐? 그날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정 선생님은 며칠 밤낮을 분통을 터뜨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까 그 자리에서 밥상을 엎어버렸어야 했는데, 한마디 따끔하게 쏘아붙였어야 했는데 하는 지독한 후회와 모멸감이 정 선생님의 하루를 망쳐버렸습니다. 평생을 점잖게 살아왔건만 돌아온 것은 무례한 자의 샌드백 신세뿐이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인간의 복잡한 본성과 존중의 심리를 깊이 파고들었던 쇼펜하우어는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아주 차갑고 현실적인 조언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요구하는 것보다 덜 주어야 우리를 존중한다. 이 말은 타인이 나에게 바라는 감정적인 반응, 즉 내가 당황하거나 억지로 웃어주거나 같이 화를 내주며 동요하는 모습을 절대 보여주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들은 내가 상처받고 흔들리는 반응을 즐기며 자기 우월감을 채우려 듭니다. 그런데 내가 그들의 요구대로 억지로 웃어주며 비위를 맞추면 그들은 자신이 승리했다고 착각하고 더욱 오만해집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의 입을 단숨에 틀어막고 태도를 싹 바꾸게 만들고 싶으시다면 오늘부터 당장 사람들을 대할 때 이 행동 하나를 장착하셔야 합니다. 바로 타인의 무례한 말에 일절 동요하지 않고 감정을 완전히 쫙 빼고 단호하고 건조한 말투로 그 자리에서 즉시 선을 그어버리는 행동입니다. 만약 정 선생님이 그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어색하게 웃어넘기는 대신 이렇게 행동했다면 어땠을까요? 젓가락을 조용히 내려놓고 그 무례한 친구의 눈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눈빛에 분노를 담지 말고 그저 아주 한심하고 차가운 눈빛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아주 낮고 평온하게 깔아서 단 2마디만 감정 없이 툭 내뱉는 것입니다. 그건 선을 넘은 농담이네. 몹시 불쾌하니 사과해라. 이 짧고 건조한 한마디면 상황은 순식간에 끝이 납니다. 상대방이 기대했던 당황하는 모습도 화를 내며 흥분하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고 아주 냉정하게 거절의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무례하게 굴던 친구는 정 선생님의 그 서늘하고 흔들림 없는 태도에 오히려 크게 당황하고 멈칫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 분위기가 싸해지는 것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분위기를 망친 것은 내가 아니라 먼저 무례한 말을 던진 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예의 없는 질문을 하거나 자존심을 긁을 때는 절대 길게 설명하거나 변명하려 들지 마십시오. 글쎄, 그건 내가 알아서 할 문제네. 그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네. 다른 이야기 하자. 이렇게 감정을 조금도 섞지 않은 건조한 말투로 대화의 맥을
아주 차갑게 끊어버리는 겁니다. 마치 고장난 기계가 멈추듯 상대방의 무례함이 더 이상 내 영역으로 뻗어오지 못하도록 아주 단단한 방화벽을 치는 것이죠. 화를 내지도 않고 억지로 웃지도 않는 그 단호한 침묵과 건조한 말투. 그것이야말로 나를 만만하게 보던 얄팍한 사람들의 길을 가장 확실하게 꺾어버리고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묵직하고 어려운 어른으로 존중하게 만드는 세상에서 가장 우아하고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부터는 나를 무시하는 타인을 위해 억지로 미소를 짓는 그 감정 노동을 당장 멈추십시오. 자, 이렇게 우리는 선을 넘는 사람들의 무례함을 단숨에 베어버리는 단호한 말투까지 완벽하게 장착했습니다. 이제는 밖에서 웬만한 모욕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여유롭게 대처할 자신이 생겼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내 선을 명확하게 긋다 보면 아주 치명적이고 고통스러운 부작용이 하나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내 주변에 남아있던 피곤한 사람들이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면서 겪게 되는 지독한 외로움입니다. 주말이 되어도 약속도 없고 텅 빈 집안에 덩그러니 혼자 남겨졌을 때 느껴지는 그 서글픈 고독 말입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혼자 남겨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차라리 상처받을지언정 무리 속으로 기어들어 가려 한다라는 걸까요? 다음 장에서는 고독을 피하려다 내 인생 전체를 망쳐버리는 어리석은 착각과 혼자일 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진짜 자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5장,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앞선 4장을 통해 우리는 무례한 사람의 선 넘는 행동을 단호하고 건조한 말투로 차단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억지로 웃어주지 않고 내 감정을 지켜내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내 선을 명확하게 긋다 보면 아주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커다란 벽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내 주변에 머물던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가면서 찾아오는 적막함, 그리고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주말이 되어도 전화 한 통 울리지 않고 텅 빈 거실에 덩그러니 앉아있으면 나만 세상에서 뚝 떨어져 도태된 것 같은 불안감이 밀려오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상처받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외톨이가 되기 싫어서 나를 존중하지도 않는 그 무리 속으로 다시 꾸역꾸역 걸어들어가 억지로 비위를 맞추고 맙니다. 65살 윤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윤 여사님은 한 달에 2번씩 어김없이 나가는 동네 친목 모임이 있습니다. 사실 그 모임에 나가는 발걸음이 그리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목소리 큰 몇몇 회원이 대화를 주도하며 은근히 윤 여사님의 씀씀이나 옷차림을 깎아내리는 투로 농담을 던지기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저 웃어넘기며 윤 여사님을 모임의 깍두기나 들러리쯤으로 취급하죠.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저 남들의 화려한 자식 자랑이나 듣다 오는 것이 전부입니다. 모임이 끝나고 밥값을 똑같이 나누어 내고 돌아오는 길이면 윤 여사님은 늘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헛헛하고 속이 상했습니다. 내가 내 돈 내고 시간 써가며 왜 이런 들러리 취급을 받아야 하나 싶다가도 다음 달 모임 공지가 단톡방에 올라오면 또다시 무의식적으로 참석 버튼을 누릅니다. 이 모임마저 나가지 않으면 동네에서 따뜻하게 인사할 사람 하나 없는 완벽하고 처량한 외톨이가 될 것 같다는 그 두려움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들 틈에 끼어 있으면서도 그 끈을 놓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산책하는 모습을 남들이 보고 불쌍하고 초라하게 여길까봐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군중 속에서 억지로 웃으며 겉도는 것만큼 사람의 영혼을 비참하고 메마르게 만드는 일은 없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가짜 관계에 매달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도 사랑하지 않는 자다. 그의 말처럼 고독은 결코 피해야 할 전염병이 아닙니다.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남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감정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는 오롯한 나만의 자유입니다. 나를 들러리 취급하는 모임에서 미련 없이 일어서서 홀로 걷는 것을 선택할 때 비로소 내 삶의 진짜 주도권이 내 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나를 얕잡아 보는 사람들의 태도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이 행동은 바로 남들이 끼워주지 않을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버리고 내 발로 먼저 당당하게 그 무리를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다음번에 또 불편한 모임에 연락이 오면 변명할 필요도 없이 그저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당분간 나가기 힘들다고 담담하게 거절하십시오. 처음 몇 번은 주말에 혼자 밥을 차려 먹는 밥상이 한없이 어색하고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리는 적막한 거실이 참기 힘들 만큼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비만 아주 잠깐 넘기고 나면 남들에게 잘 보이려 애쓰던 그 귀한 시간과 에너지가 온전히 나를 향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시끄러운 모임에 나가 기를 뺏기는 대신 거실 바닥에 푹신한 요가 매트를 깔고 조용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평소 관심 있던 요가나 운동 영상을 틀어놓고 남들 눈치 보느라 뻣뻣하게 굳어있던 목과 어깨를 내 손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풀어주십시오. 내 몸의 작은 근육 하나하나가 편안하게 이완되는 것을 느끼는 시간은 그 어떤 화려한 외식보다 내 영혼을 촉촉하게 채워줍니다. 또 날이 좋은 오후에는 아파트 단지 앞 조용한 카페나 동네 도서관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향해보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곳에 앉아 평소 호기심이 있었던 일본어 공부를 새로 시작해보는 겁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고요한 공간에서 낯선 외국어 단어를 소리 없이 입술로 달싹여보고 예쁜 노트에 글씨를 꾹꾹 적어 내려가다 보면 어느새 마음속에 가득했던 사람에 대한 미련은 씻은 듯 사라집니다. 오직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나만의 즐거움, 어제보다 조금 더 성장한 나를 만나는 꽉 찬 기쁨만 남게 되죠. 이렇게 내 일상을 스스로 즐겁게 채울 수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남에게 곁을 내어달라 구걸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무리에 끼지 않아도 혼자서 요가를 하고 일본어를 공부하며 환하게 웃는 당신의 얼굴을 본다면 예전에 당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묘한 당혹감과 부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기들 없이도 너무나 당당하고 우아하게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에서 도달할 수 없는 높은 품격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나를 갉아먹는 병이 아니라 비로소 나라는 사람과 깊게 마주할 수 있는 가장 평화로운 안식처입니다. 외톨이가 될까 두려워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굽실대던 과거와는 오늘로 완벽하게 작별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타인과의 무의미한 관계를 시원하게 끊어내고 완벽한 나만의 자유를 마침내 얻어냈습니다.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모두 사라졌고 내 앞에는 오직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넉넉한 시간만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귀하고 아까운 혼자만의 시간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다루어야 남은 노후를 가장 눈부시게 완성할 수 있을까요? 제6장 완벽한 이기주의자가 되어라. 앞선 5장을 통해 우리는 남들이 끼워주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던 낡은 두려움을 버리고 미련 없이 무리를 빠져나와 나만의 당당한 고독을 껴안는 법을 배웠습니다. 억지로 나가던 모임을 끊어내고 요가와 외국어 공부로 내 일상을 채우니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사람에 대한 부질없는 미련도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모두 사라졌고 내 앞에는 오직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귀하고 넉넉한 시간만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힘들게 되찾은 금쪽 같은 혼자만의 시간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다루어야 남은 노후를 세상에서 가장 눈부시게 완성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를 함부로 무시하던 사람들의 콧대를 완벽하게 꺾어놓고 나를 우러러보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이고 통쾌한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남들에게 쏟아붓던 정성과 에너지를 100% 거두어들여서 오직 나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VIP처럼 대접하는 완벽한 이기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68살 강 여사님의 속 시원한 사연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강 여사님은 평생을 남편과 3남매 뒷바라지에 바친 전형적인 우리네 어머니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남편 월급 쪼개어 애들 학원비 대고 전세금 모으느라 정작 본인은 백화점 문턱 한번 넘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속옷은 다 해진 것을 기워 입었고 화장품은 동네 화장품 가게에서 제일 싼 스킨로션 하나로 사계절을 버텼습니다. 자식들이 장성하여 번듯하게 직장을 잡고 시집 장가를 간 후에도 강 여사님의 궁상맞은 습관은 절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자식들이 용돈이라도 두둑하게 쥐어주면 그것을 차곡차곡 모아두었다가 행여나 자식들 집 살 때 보태주려고 통장에 꼭꼭 숨겨두기만 했죠. 낡은 패딩을 몇 년째 입고 다니는 칠순이 다 된 어머니를 보며 자식들은 처음에는 안쓰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본가에 모인 가족들이 외식을 하러 나가기 위해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며느리는 예쁜 코트에 명품 가방을 들고 아들들은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었죠. 그런데 늘 입던 칙칙하고 낡은 점퍼를 걸치고 나오는 강 여사님을 보며 무뚝뚝한 남편이 미간을 찌푸리며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은 식당 가는데 옷이 그게 뭐야? 맨날 그 궁상맞은 옷만 입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나까지 무시하잖아. 옷 좀 번듯하게 입고 다녀. 옆에 있던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내가 저번에 용돈 드린 걸로 코트 하나 사 입으시지. 그 옷은 좀 버려요 이제. 그 순간 강 여사님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평생 새 옷 한 벌 안 사 입고 이 궁상을 떨며 살았는데? 내가 안 먹고 안 입어서 니들 대학 보내고 이만큼 살게 해줬더니 이제 와서 나를 부끄러워해? 강 여사님은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서러워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가족의 하녀처럼 희생해온 대가가 돌아온 것은 고작 늙고 초라하다는 모욕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강 여사님은 다음날 아침 일찍 결연한 표정으로 낡은 통장을 품에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던 시내의 가장 큰 백화점으로 곧장 향했죠. 강 여사님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꼬리표에 붙은 가격표를 보지 않고 마네킹이 입고 있는 가장 고급스럽고 우아한 캐시미어 코트를 망설임 없이 결제했습니다. 내친 김에 미용실에 들러 10년 넘게 고수하던 뽀글뽀글한 파마머리를 우아한 사모님 스타일로 세련되게 바꾸었고 유명 브랜드의 좋은 화장품 세트도 덜컥 사들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안방 화장대에 앉아 예쁘게 화장을 하고 새로 산 코트를 걸쳐 입은 강 여사님의 모습은 며칠 전 그 초라하고 궁상맞던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너무나도 기품 있고 우아한 빛나는 여성이 미소를 짓고 있었죠. 며칠 뒤 주말을 맞아 다시 집에 들른 남편과 자식들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다 그 자리에 멍하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는 강 여사님의 모습에서 평소 함부로 대하고 핀잔을 주던 그 만만한 어머니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강 여사님의 화사한 얼굴에 놀라 헛기침만 연신해댔고 며느리와 아들들은 눈치를 보며 어머님, 오늘 너무 고우세요. 머리 어디서 하셨어요? 하며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놀랍게도 강 여사님이 남편과 자식들에게 화를 내거나 훈계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저 남에게 쏟던 에너지를 오롯이 나를 가꾸고 대접하는 데 썼을 뿐인데 가족들의 태도는 180도 달라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강 여사님의 옷차림을 지적하지 않았고 식사를 할 때도 어머니의 수저를 가장 먼저 챙기며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인간의 행복과 존엄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성찰했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아주 훌륭한 진리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거의 전적으로 자신의 내면과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내가 나 스스로를 귀하고 소중하게 대접하지 않으면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이나 남편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면 언젠가는 내 진심을 알아줄 것이라 믿지만 세상 인심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굴리고 낡은 옷만 입고 싸구려 취급을 하는데 어느 누가 당신을 보석처럼 우러러보겠습니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빛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마련입니다. 나를 무시하는 타인의 태도를 바꾸고 싶다면 억울함을 토로하며 그들에게 잘해달라고 구걸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나를 최고로 대접하는 완벽한 이기주의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당장 오늘부터 이 행동을 실천하십시오. 남들이 무시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타인에게 쓸 에너지를 몽땅 거두어 나의 몸과 마음을 정성스럽게 돌보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장롱 속에 고이 모셔둔 아까워서 한 번도 입지 못한 비싼 옷이 있습니까? 내일 당장 그 옷을 꺼내 입으십시오. 비싼 그릇장에 진열만 해둔 찻잔이 있다면 오늘 당장 그 잔에 커피를 내려 마시며 나를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십시오. 동네 마트에 대파 한 단을 사러 나갈 때도 펑퍼짐한 몸빼바지 대신 깔끔하게 다려진 바지를 입고 립스틱을 가볍게 바르십시오. 내 입에 들어갈 밥 한 끼를 차릴 때도 반찬 통째로 냉장고에서 꺼내 먹지 말고 예쁜 그릇에 정성껏 담아 나를 위한 훌륭한 정찬을 차려 드십시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내 몸을 돌보고 예쁘게 가꾸는 것을 결코 사치라고 생각하거나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거울을 볼 때마다 내 모습이 썩 마음에 들고 당당해질 때 그 자신감은 온몸에서 뿜어져 나와 주변 사람들을 압도하게 됩니다. 걸음걸이에는 힘이 생기고 사람들을 대하는 눈빛에는 결코 얕볼 수 없는 기품과 여유가 흐르게 되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할 시간에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예쁘게 자르십시오. 억울한 마음으로 밤잠을 설칠 시간에 피부에 좋은 크림을 듬뿍 바르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나를 다독이며 푹 주무십시오. 내가 나를 가장 귀하게 보살피고 아끼는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은 결코 당신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얕잡아 볼 수 없게 됩니다.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가장 완벽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증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만 시간과 돈을 쓰는 그 찬란한 이기주의야말로 이 험하고 차가운 세상에서 내 자존감을 가장 든든하게 지켜내고 남들에게 존경받는 노후를 완성하는 마지막 비밀입니다. 자, 여기까지 참으로 먼 길을 왔습니다. 내 호의를 권리로 알던 사람들에게 선을 긋고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감정을 뺀 단호한 말투로 나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만의 고독을 즐기며 나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는 VIP로 만들어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나오면서 당신의 마음속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왔나요? 예전처럼 누가 나를 무시할까봐 전전긍긍하던 낡고 나약한 마음은 완전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흔들리지 않는 아주 차갑고도 단단한 자존감과 어떤 무례한 사람 앞에서도 결코 주눅들지 않는 우아한 여유가 든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이렇게 단단해지고 관계의 선을 명확하게 그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공든 탑을 단숨에 무너뜨리고 나를 다시 만만한 사람의 자리로 끌어내리는 아주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제7장 쉽게 용서하지 마라. 값싼 용서는 나를 만만하게 만든다. 앞선 6장에서 우리는 타인에게 쏟던 에너지를 온전히 나에게로 가져와 나 자신을 가장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나를 가꾸고 챙기기 시작하니 사람들도 더 이상 나를 가볍게 대하지 못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내 마음의 중심이 단단해지고 관계의 선을 명확하게 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노력을 단숨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나를 다시 제자리로 끌어내리는 마지막 함정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나에게 무례하게 굴고 상처를 준 사람을 너무 빠르고 쉽게 용서해주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며 좋은 게 좋은 거다. 원수를 사랑해라. 어른답게 먼저 품어주어라. 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 마음에 큰 돌덩이를 던져놓고도 대충 웃으며 얼버무리면 그 어색하고 불편한 분위기를 견디지 못해 내가 먼저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라며 서둘러 면죄부를 쥐어주곤 합니다. 내가 속이 좁은 사람으로 보일까봐 혹은 매일 마주쳐야 하는 동네나 모임에서 껄끄러운 사이가 되는 것이 두려워 내 상처를 억지로 덮어버리는 것이죠. 65살 송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송 선생님은 매주 동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서예 교실에 나갑니다. 평소 화를 낼 줄 모르고 누구에게나 양보를 잘하는 다정한 성격이었죠. 그곳에는 유독 말에 가시가 돋쳐 있고 남의 사생활을 캐묻기 좋아하는 회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다 같이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 그 회원이
대뜸 송 선생님을 향해 선을 넘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송 선생님은 요새 통 얼굴이 안 좋네. 집안에 무슨 우환 있어? 옷도 매번 똑같은 것만 입고 오고 자식들이 용돈 안 주나 봐? 내가 밥이라도 한 끼 사야겠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가난하고 불쌍한 노인 취급을 당한 송 선생님은 얼굴이 붉어지고 수치심에 손끝이 다 떨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허허 웃고 넘겼겠지만 이번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찻잔을 내려놓고 굳은 표정으로 먼저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아침 그 회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제는 내가 원래 입이 좀 거칠잖아. 농담인데 뭘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 훌훌 털어버려. 내가 이따가 맛있는 밥 한 끼 살게 나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진심 어린 미안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나쁜 사람으로 몰리는 상황을 피하고 서먹해진 분위기를 대충 밥 한 끼로 덮고 넘어가려는 얄팍한 계산이 깔려 있었죠. 전형적인 가짜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약한 송 선생님은 갈등이 길어지는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밥을 안 먹겠다고 거절하면 오히려 서예 교실 사람들에게 농담 한마디에 삐쳐서 속 좁게 구는 예민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힐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송 선생님은 그 가벼운 사과를 덥석 받아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다음부터는 농담이라도 그런 말은 조심해줘요. 그리고 같이 밥을 먹으며 억지로 웃는 얼굴로 화해를 했죠. 송 선생님은 자신이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밥까지 먹어주며 용서해 주었으니 상대방도 고마움을 느끼고 앞으로는 자신을 대할 때 훨씬 더 조심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송 선생님의 기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그 회원은 며칠 뒤부터 다시 예전처럼 은근히 송 선생님을 무시하고 선을 넘는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당당하고 뻔뻔해진 태도였죠. 누군가 제지를 하려고 하면 에이, 송 선생님이랑 나랑 밥도 먹고 다 푼 사이야 라며 오히려 송 선생님을 방패막이로 삼기까지 했습니다. 왜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을까요? 송 선생님이 화를 냈다가도 밥 한 끼에 며칠 만에 사르르 풀리는 모습을 보고 상대방은 아주 잘못된 공식을 머릿속에 세워버린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적당히 선을 넘고 망신을 줘도 대충 핑계대고 밥 한 번 사면 다 용서해주는 아주 다루기 쉬운 만만한 사람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분노해야 할 타이밍조차 스스로 억누르며 살아갑니다. 이 말은 타인이 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무례하고 교만한 성향을 가졌는지, 내 감정을 다쳐가며 힘들게 깨달아 놓고서 그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명확하게 꼬집은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사람, 그저 지금의 껄끄러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미안해, 농담이었어라며 가벼운 사과를 던지는 사람을 쉽게 용서하는 것은 결코 내 마음이 넓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스스로에 대한 존중을 포기하는 행위이며 상대방에게 앞으로도 나를 함부로 대해도 좋다는 무료 통행권을 내 손으로 직접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내가 상처받은 감정이 온전히 회복되고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태도를 완벽하게 바꾸었을 때 비로소 신중하게 꺼내놓아야 하는 아주 비싸고 귀한 보석입니다. 나를 무시하던 사람의 콧대를 단숨에 꺾어놓고 두 번 다시 내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만들고 싶으시다면 당장 오늘부터 이 행동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선을 넘었을 때 어색한 분위기를 피하고 싶다는 이유로 입버릇처럼 하던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을 당신의 사전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십시오. 누군가 무례한 짓을 하고 대충 웃으며 사과해 온다면 절대 마주 웃어주지 말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사과는 듣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어제 한 행동 때문에 나는 아직 마음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당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예전처럼 웃고 지내기는 어렵겠네요. 저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내 감정의 커트라인이 얼마나 높고 단단한지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과를 받아들였다고 해서
즉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선언하고 상대방이 자신의 무례함이 불러온 차가운 공기와 어색함을 스스로 온전히 견디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보류의 시간 동안 상대방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비로소 깨닫고 당신의 눈치를 살피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내가 사과까지 했는데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꽁하게 담아두냐 하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애초에 당신을 존중할 마음이 눈곱만큼도 없는, 곁에 둘 가치조차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농담이라도 상처가 되는 말이 있습니다. 제 감정은 제가 알아서 추스를 테니 당분간 거리를 두었으면 좋겠네요. 라고 마침표를 찍고 미련 없이 관계를 끊어내시면 됩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불량품 같은 인연을 걸러낸 아주 자연스럽고 다행스러운 일일 뿐입니다. 반대로 정말로 당신을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관계를 올바르게 이어가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그 흔들림 없고 단호한 태도에 덜컥 겁을 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벼운 행동을 깊이 부끄러워하며 진심을 다해 닫힌 문을 두드리고 예의를 갖추기 시작할 것입니다. 용서는 자동 판매기 버튼을 누르면 툭 떨어지는 캔 음료수처럼 가볍고 쉬운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미소와 화해를 아무에게나 남발하는 헐값의 물건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내 용서를 얻기 위해서는 상대방도 그에 합당한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하고 반성의 무게를 견뎌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감정을 그토록 소중하고 비싸게 다룰 때 사람들도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으로 대하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맺고 끊음의 기준을 남의 시선이 아닌 오직 나의 내면에 굳건하게 두는 것. 섣부른 용서로 나를 만만한 호구로 전락시키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얄팍한 이기심이 판치는 세상에서 내 자존감을 마지막 순간까지 완벽하고 당당하게 지켜내는 위대한 7번째 비밀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의 태도를 단숨에 바꾸고 내 삶의 진짜 주도권을 되찾는 7가지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참으로 긴 세월 동안 그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무언의 책임감 속에 갇혀 살았습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챙겼고 내 몸이 고된 줄도 모르고 타인의 비위를 맞추며 양보해왔죠. 그렇게 모난데 없이 둥글게만 살면 언젠가는 세상도 내 다정한 진심을 알아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나의 헌신을 가벼운 권리로 여기고 내 선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이기심이 돌아오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조언은 아주 명확하고 단호합니다. 타인에게 무조건적인 친절을 베풀고 내 모든 것을 묵묵히 내어주는 것은 결코 훌륭한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내 귀한 자존감을 스스로 깎아내리고 남들에게 나를 함부로 대해도 좋다는 허락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그 무겁고 답답했던 착한 사람의 굴레를 조용히 벗어 던지십시오. 타인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무리한 요구는 단호하게 거절하며 섣부른 용서 대신 내 몫의 존엄을 꼿꼿하게 지켜낼 때 사람들은 비로소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진심 어린 예의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오직 나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대접하고 가꾸는데 온전히 사용하셔야 합니다. 내가 나를 1순위로 아끼고 존중할 때 타인도 감히 나를 얕잡아 보지 못하는 법입니다. 이제부터 펼쳐질 인생의 후반전만큼은 세상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오직 당신 자신이 가장 빛나고 자유로운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일상의 작은 방패가 되고 따뜻한 위안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